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정권 교체를 실감나게 하는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대할 때마다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 대북 관련이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소식과 북한 내부 실정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던 방송들이 중단됐습니다.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던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전면 중단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면 북한 영화나 만화처럼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위해 빗장을 푼다고 합니다. 남과 북, 상대가 있는 건데요. 우리 건 스스로 내려놓고 저쪽 건 수용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먼저 최영국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방송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의 파병도에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사증을 전해준 가운데 1970년대 초부터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해온 이 방송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달 들어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들이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조치로 보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표류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제적 송환과 같은 대북 화해 조치에 이어 그동안 멈추지 않았던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중단시킨 건 북한이 원하지 않는 정보 유입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중단은 아마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런 경우는 전례를 찾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의 문턱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 만화나 영화 자료는 대부분 특수 자료로 분류돼 일반 공개가 제한돼 왔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제한을 푸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남북 간 정보의 흐름뿐 아니라 십수년째 중단됐던 북한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과거처럼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이 검토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이런 일방적인 화해 신호를 보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다녀온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습니다. 몇 달 뒤 개성 관광까지 멈추면서 직접 관광은 모두 사라졌고 북한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 대신 시설 철거나 폭파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10,000 이상의 대량 현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또 남북 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개별 관광이 추진됐지만 코로나 사태와 북한의 미온적 반응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고수하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화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론을 들고 나온 이후로 대한민국과의 어떠한 유형의 접촉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걸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지난 총선 때 연합했던 군소정당들도 지명 철회나 사퇴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갑질 폭로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기한 거라 대통령실 입장 난처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나온 정영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역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처해하는 정 장관을 향한 강 의원 언성은 더 높아집니다.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정 전 장관이 당시 강 의원에게 이른바 예산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최근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 지역군의 해바라기 센터 설치에 병원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관련 없는 여가부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치명적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갑질과 무책임으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군소정당들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처럼 반대가 많은데도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권력이라며 주권자 목소리를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국정 지지율도 첫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반영되지 않은 조사입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임명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강조했지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강 후보자가 참여하는 본회의와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선 폐악질을 부려도 낙마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으니 얼마나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겠느냐. 갑질로부터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등의 성토가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놓고도 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민주당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국민통합비서관은 음주운전 처벌 반대 같은 부적절한 발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왜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 정권에 들어간 건지, 대통령실은 알고도 임명한 건지, 몰랐다면 검증은 도대체 한 건지 어처구니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래된 이 대통령 측근들의 입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강준우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입니다. 강 비서관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선동이라며 사실상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또 계엄으로 다친 사람이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지독한 행위에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김정은 하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뭐. 논란이 커지자 강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여권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내란에 대한 인식,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선을 넘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보수 원로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인사라면서 해명은 강 비서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임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은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낸 최측근 인사로 2018년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당시 이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처신도 논란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기획 사건 같다고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를 맡겨도 되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도덕성 검증 같은 건 필요 없고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과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기획된 사건이란 글을 썼습니다. 언론 기고문에선 한 불륜 사건 여성을 꽃뱀이라고 비난하면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최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분 중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도 사과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 처장은 2021년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에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자 도덕성 검증은 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7대 인사 원칙을 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장차관들을 향해선 무능한 인간들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최 처장 측은 관련 영상은 모두 내렸다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폭우 피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길게는 엿새째 이어진 기록적인 극한 허우가 끝나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수마가 핥히고 간 곳마다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만 지금까지 19명에 이릅니다. 실종된 9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직도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 통째로 뽑혀 쓸려 내려온 나무들이 텐트를 덮쳤습니다. 119 대원들은 수색견과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물 더미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제 새벽 이곳에서 야영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형체조차 사라진 농경지. 경찰관들이 탐침봉으로 쌓인 토사를 찔러보며 산사태로 매몰된 7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밭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하니까 가서 뭐 이렇게 본 거예요. 한번 나가봤다 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한 순간에 저기서 터진 거예요. 남성은 낮 1시쯤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지금까지 19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실종자는 9명에 이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인력 900여 명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제거 작업을 하면서 우리 대원들은 옆에서 육안으로 병행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쌓인 잔해물이 워낙 많은 데다 폭염까지 찾아와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하늘에서 본 수해 현장은 폭격을 맞은 전쟁터처럼 참혹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밀집 단지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모든 게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싱싱한 작물을 실어 날랐을 트럭도 뒤집어진 채 비닐하우스와 엉켜 쓰러져 있습니다. 승용차, 트랙터, 차종을 가리지 않고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쓰러진 벼 하나라도 살리려는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야구장 투수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분간 야구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내야 곳곳은 찢겨나가고 깊이 박혀있던 베이스마저 뽑혀나갔습니다. 오래된 다리의 상판 한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중장비 몇 대가 길을 뚫습니다. 하지만 치워야 할 잔해들이 전체에 널려 있어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쓰레기는 치워도 끝이 없고 하나, 둘, 셋! 모든 걸 잃은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농장, 논밭, 축사, 집, 모든 가전제품 다 버려야 되고 갑갑합니다. 그나마 토사가 가로막은 국토의 대동맥은 다시 뚫리기 직전입니다. 이번 폭우로 도로와 하천, 건축물 등 전국에서 4,200여 개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가 시작됐지만 기록적 폭우에 도로가 막히거나 끊겨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손도 못 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더운 날씨에 전기마저 끊긴 고립된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차선 도로 앞에 트럭과 중장비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가려던 승용차가 후진합니다. 도로가 뚝 끊긴 겁니다. 복구를 위한 중장비가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도로가 완전히 끊기면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생수를 들고 돌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지금 길이 없어요. 반대편에 돌아오는 길은 도로가 완전히 절단대까지 날아가 버렸고. 마을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한 축사. 들이친 돌덩이들이 가득합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건 삽으로 흙을 퍼내는 게 전부. 사료가 다 떠내려가 며칠째 먹이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굶고 있어. 사료를 안 주니까 울어서 지금 난리나. 마을도 여기저기 잠기고 부서졌습니다. 전기는 끊겼고 통신도 되지 않아 폭염 속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씻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또라이인가 씻든가 그 정도밖에. 사흘 만에 진입로에 토사를 치운 또 다른 마을. 걱정만 하던 자식은 길이 뚫리자 바로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이러니까 핸드폰도 이제 안 되고 일단 여기 못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청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고립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이 불과 며칠 만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산사태를 당국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꼭대기부터 아래 마을까지 벌건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스키장의 슬로프처럼 나무도 돌도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덮친 주택은 겨우 버티고 서 있고 차량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계곡에 있던 바위와 돌도 마을로 굴러 내려왔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계곡 주변에 쌓은 석축이 무너지면서 돌이 쓸려 내려와 마을은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나기 직전에야 땅 울림을 들었습니다. 여기 소리 꿍 하더라고요. 여기 그 소리가 땅 울림이라 해, 땅 울림.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토사와 급류는 순식간에 집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머리에 휩쓸리고 한 300m 정도 떠내려갔습니다. 그래 떠내려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살이 조금 약해질 때 그 전봇대를 잡고. 산청에서만 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됐던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1개소만 지하지고 나머지는 지하체가 아닙니다. 정부 관련 나고 난 다음에는 민원 상대로 다 저희들이 문제 발생하였습니다.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이 단 며칠 만에 쏟아진 극한 호우.
달라진 기후에 맞게 산사태 위기 경보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대피 요령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받고 집을 나섰다 실종되는가 하면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 해 올라갔더니 건물이 매몰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합니다. 폭우에 펜션 투숙객들이 재난 문자를 받고 대피하려다 급류에 갇힌 겁니다. 배 부셔가지고 꺼내내고 차량 다 떠내려가고. 어제 새벽 경기 가평에서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과 자치단체 등은 계곡과 저지대 등 수해 위험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폭우 경고와 저지대 대피 등 일부 행동 요령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피 요령은 없습니다. 문자는 받았어요. 물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려온다갔다 쓰이면 그대로 죽는데. 지난 문자만 믿고 차를 타고 대피하던 주민 한 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다른 주민은 차량을 버리고 탈출해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차 주인이 와서 수영하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서 대피. 당시 급류는 전신주까지 휩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강한 물살로 인해 캠핑장 진입로는 아스팔트가 뜯겨나갔고 다리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정보만 확인하고 건물 옥상으로 피신했다 매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어진 곳에서는 재난 문자마저 먹통이었습니다. 자꾸 주변에 부딪히니까 위험해갖고서 재난 문자도 잘 안 왔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재난 대피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젯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다급히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아파트 현관문엔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말 무슨 식탁이나 TV 정도를 깨지는 소리처럼 정말 컸어요. 한 9번 정도 소리가 났거든요. 60대 남성은 30대 아들을 향해 총 3발을 연이어 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등과 함께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복부 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땐 아버지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범행 후 아버지는 집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을 추적해 범행 2시간 40여 분 만에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오랜 기간 가정 불화가 있었다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직접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차량 안에선 총알 86개와 함께 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집에는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순찰차와 소방차들이 잇따라 출동했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오늘 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이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하면서 남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겁니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이 살던 집을 수색했더니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점화장치가 연결된 15개의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범행 후인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까지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주민 대피 소동이 벌어졌던 이곳은 현재 경찰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이후 오늘 새벽 경찰이 남성의 집안에 있던 폭발물을 제거하기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남성이 한강 인근으로 가려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합니다. 사제 총기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그동안 사제 총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9년 전인 2016년에 사제 총기에 맞아 경찰관이 숨진 오페산 터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경찰이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총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맥주병을 쉽게 깨뜨리고 인간 근육과 유사한 젤라틴 블럭을 34cm나 관통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지난해에 파이프와 쇠구슬 그리고 불꽃놀이에 쓰는 흑색 가루처럼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총기를 만들어서 직접 쏴봤는데요. 인간은 물론이고 화약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구경에 따라서 큰 곰이나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위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사제 총기의 위력 더 강해졌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3D 프린터로 부품을 인쇄해서 조립하는 방법까지 등장해서요. 사제총의 정교함과 위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총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도 총기 부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서 조립해 만드는 일명 고스트건도 국내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사제총이라고 해서 정식 총보다 조악하거나 위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닌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이 복잡한 총을 직접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고는 더 빈번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총을 만드는 방법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총 제조법을 배울 수 있고 각종 실제 총기의 부품 도안도 어렵지 않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모형 총을 사서 살상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60% 정도 만들어진 모형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살상용을 가미하는 거죠. 실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총을 넣어서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개조를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유해한 정보는 못 보게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경찰청이 포착한 사제총기 관련 불법 인터넷 게시물은 202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이 미치지를 못하고 협조를 받아서 차단을 하더라도 어딘가에 계속 새로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처럼 두더지 잡기 하듯이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계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사제 총기 자체를 규제할 방법, 대책 이런 건 있습니까?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제작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기는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총포화약법에 아직 사제 총기에 대한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제조된다든가 수입 판매되는 총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비승인 도면의 공유, 또 3D 프린터 제조 이런 것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전문 총기상이 아닌 사람이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해서 파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지난해에 3D 프린터로 내정의 반자동 소총을 만들고 수백 발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3D 프린터 총기 테러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은 기재부와 국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첫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는 16개 의혹 가운데 먼저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사무실 문틈 사이로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관들이 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재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규모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겐 다음 달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품 등 금품 수수,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16가지 혐의를 여러 차례 나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나머지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가 아닌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신문을 거친 끝에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출석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투입과 계엄은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드론 투입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특검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일부 부대원들과 사령관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서로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기보다는 군을 우려하는 말을 한 걸로 기억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종교계 원로들을 압수수색한 이후 과도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과 통화했다는 정황 때문에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마친 뒤 해병대원 특검의 압수수색을 비판합니다. 인권 보호와 진실 규명이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목사 측은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라며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혼자 있던 부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개신교 원로인 김장한 목사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여당조차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 있다며 절제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저인망식 별건 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만 골몰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때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을 비판할 때 지적했던 기소를 위한 수사를 특검이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가짜 피부과를 차리고선 전신맛 취재를 불법 투약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을 계속 끌어모으면서 8개월 동안 1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병원용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몸을 바르르 떨더니 스스로 팔을 꺾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곧이어 흰색 가운을 입은 남성이 여성의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건물을 나와 휘청거리더니 남성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오릅니다. 전신마 취재인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중독자들입니다. 검찰이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랑 약사법 위반으로 첫 번째 발부된 거예요. 이들은 피부과가 질비한 서울 청담동에 의사면허와 장비도 없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애토미데이트를 주사했습니다.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금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약을 태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빼돌렸는데 8개월간 10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 명이 하루에 1,580만 원을 내고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일당 중 성형외과 상담실장 출신이 중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고 단속을 우려해 출장 투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매책 등을 구속해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애토미데이트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투약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국토부가 조종사 과실로 엔진을 잘못 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증거 없이 조종사 실수만 부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한다는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됐던 부분인데 당국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무안공항 3층 대회의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국토부 사고조사의 발표를 저지합니다. 나가시라고 나가! 국토부도 급히 언론 브리핑을 취소합니다. 네, 오늘 그 브리핑을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고조사위는 조종사가 실수로 손상이 덜한 왼쪽 엔진을 꺼버렸다는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조사위 자료에 따르면 양쪽 엔진에서 모두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지만 오른쪽 엔진이 더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비상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덜한 왼쪽 엔진을 껐습니다. 남아있던 오른쪽 엔진도 동체 착륙 당시 비행이 가능한 정도의 출력이었고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게 사조위 조사 결과입니다.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결론입니다. 유족들은 반발합니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것들은 어떤 사항들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한 팩트를 같이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조위는 그동안 유족에게 11차례 설명을 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일부에선 희생을 키운 콘크리트 둔덕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국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먹통되는 일이 벌어졌고 주민센터를 찾은 일부 시민은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신청 첫날의 모습을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써야지 뭐 어떻게 써. 어려우니까.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이 1과 6인 시민들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기준인 요일별 지급을 착각해 헛걸음을 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왜 돌아가셔야 돼요? 생일월일이 틀리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얼마 전에도 왔어 했어. 사용처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40만 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일부 카드사 앱은 2시간가량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리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폭우 피해가 큰 경남 등 일부 수해 지역에선 쿠폰 지급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지역이 침수가 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오실 수도 없고 지금 해드릴 수도 없어요. 토요일부터는 생년 관계없이 누구나 민생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전한길 씨를 놓고 내부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전시로 상징되는 극단 세력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입장들이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아직까지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당이 처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은 전한길 씨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인 전한길계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극단과의 절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어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만나 전 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부정선거와 소위 윤어게인, 전광훈 목사 등 3대 극단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졌다며 당 대표가 되어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윤희숙 혁신이 출범 이후 화두였던 혁신 대신 극우로 논쟁 소재가 바뀐 겁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건 해당 행위라며 극우 논쟁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시당으로 하여금 전한길 씨의 은행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전당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극우와 반극우 논쟁으로 당내 균열만 커지면서 혁신과 쇄신 논의가 더 이상 동력을 찾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관세 협상 마지노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회의원단에 이어 외교, 통상, 경제수장이 이번 주 나란히 미국을 찾습니다. 한미 회담 일정이 불투명해 실무급 차원에서라도 협상안을 도출해 보려는 그런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만에 또다시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수시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님은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협상에 여러 가지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 실장이 이번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를 만나러 간 건 아닌 걸로 안다며 당장 관세 협상 관련 최종 결정을 내려갔다기보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 번 더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농수산품 등 일부 비관세 품목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통상안보 패키지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윤철 기재부, 김정관 산자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직후 세 사람이 나란히 미국 방문길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미국 내 아울리치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하여 주시고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도 이달 말 파견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 입장이 담긴 서한도 전달될 전망입니다. 다만 7월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나흘에 걸친 스코틀랜드 순방에 나서면서 회담이 이루어지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방식의談判보단 실무급 협상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 동력이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집권당 총재로서 선거 결과에 사과하면서도 총리직 사퇴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アメリカの関税措置、あるいは物価高への対応、このような喫緊の課題について解決の道筋をつけると、全力で対応すると、
そのことを申し上げ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열림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47석을 얻는 데 그치며 과반 유지를 위한 50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민당 정권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내준 건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입니다. 고물가 사태와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민심이 급격히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世の中のムーブメントとしても自民党一回ゲア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の? 극우 세력의 약진도 한몫했습니다. 제1한국인 비하 등으로 무리를 빚었던 참정당은 의석수가 한석에서 15석으로 늘었고 보수당은 혐한 발언을 일삼던 대표를 비롯해 2석을 얻으며 처음으로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국정 동력이 붙어야 한일 관계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한파이자 역사인식 온건파인 이시바 총리가 최대 위기에 몰리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영화가 픽션이라고 해도 나름 근거로 삼은 현실도 있습니다. 총액만 불러요, 총액만. 좀 되는데요. 420. 420만? 어이가 없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갑질이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른바 맥가 폭행 사건이 이 엽기적 장면의 소재입니다. 도대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사회심리학자 킴 리스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동등한 존재가 아닌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난 너와 다르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가진다는 거죠. 논란 많던 이진수, 강선우 두 장관 후보자 중에 이 후보자만 탈락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강 후보자는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강행하시는 이유나 설명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세하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집 변기를 봐달라고 한 강 후보자의 갑질 역시 타인을 도구로 보는 권력자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한 전직 보좌관은 이런 갑질은 전무후무하고 시정잡배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능력, 청렴, 충직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라는데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논문 표절과 탈세, 투기, 농지 의혹, 부패 전시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논란입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도 과거 숱한 거짓말과 흑석 뉴타운 투기로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처장은 코드 인사를 공공연하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뿌리째 흔드는 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갑질 논란이 있는 인물이 장관까지 한다면 전 국민을 을로 보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국민을 도구로 여기는 이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걸 어찌 봐야 할지요. 국민 갑질 정부 아니냐는 말에 대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월 2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국민 주권이 뭐예요? 였습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가 찾아오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강릉과 광주가 34도, 창원이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